예, 안녕하세요. 알기 쉽게 경제를 설명해주는 고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2021년 4월 28일 여의도 아침은 그 어느 달보다 일찍 밝아왔는데요. 이날이 바로 대여급 기업 공개 SKI 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 첫날이었습니다. 청약 시작 시간이 오전 10시인데요. 일찍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뒤늦게 객장을 찾아온 손님들은 아니 왜 계좌 개설이 안 되느냐 라면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 청약 주간 증권사 말에 따르면요. 지점에서 오늘 오전에만 100억 원이 넘는 최대 청약금을 넣은 고객이 2명이나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뜨거운 공모주 투자 열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공모주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공모주와 IPO 개념부터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PO는 기업 공개, 문자 그대로 풀이해보자면 이니셜, 처음으로, 퍼블릭, 대중에게 오퍼링, 제안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어떤 회사가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등판한다라는 걸 IPO,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이 공개하고 나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시장에서 누구든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공모주는 기업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파는 주식입니다. 주택 청약이 가점제, 추첨제 등 사회적 기준으로 선발된 인원에게 그 집을 분양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싸게 주는 거라고 하면 주식 청약은 신청한 금액, 증거금이라고 하는데요. 을 기준으로 해서 그에 비례하는 주식을 공모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 공모주 같은 경우엔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공모주는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슷한 주식에 비해서 싼 값에 팔기 때문입니다. 이 상장하고 나면 당연히 싸게 팔았으니까 시장 가치만큼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투자를 잘하면 단기간에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죠. 인기 많은 일부 공모주 청약에는 수조 원의 많은 자금이 몰리면서요.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모주 열풍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공모주 열풍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마도 SK 바이오팜이 아닐까 합니다. 이 회사가요, 상장 직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공모주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비교하자면 23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모주 역사상 코스피 시장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이 SK 바이오팜이 공모주 대박이 나자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야, 공모주 하면 따상은 기본이지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따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따상은요, 이른바 더블 상한가입니다. 공모주가 처음에 상장을 하게 되면 시초가, 가장 처음에 거래되는 가격의 기준은요, 범위는요, 90%에서 200% 사이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에 공모를 했다라고 하면요, 이 공모주는 처음에 시초가가 9,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10,000원의 공모주는 첫날 이론적으로 26,000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작년 하반기 보자면요. 공모주 열풍을 이끌었던 상장 회사 중 하나가 빅히트였잖아요.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공모 가격 자체가 10만 원을 넘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증거금 1억 원을 넣은 사람은 딱 2주만 받았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607대 1을 기록했습니다. SKIT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모주 청약 열풍의 주인공이 될 텐데요. 시중에 풀린 돈이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나온 2002년 이후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SKIT 4월 공모주 청약에 사상 최대 증거금인 81조 원이 모이면서 이 대출까지 받아서 청약 증거금을 냈던 투자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아서요. 어쨌든 청약을 했고 청약이 배분이 된 다음에 다시 증거금을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니까요. SKIT 청약 절차가 끝난 5월에는 이 한꺼번에 빌린 돈이 상환하게 되면서 5월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1조 6천억 원이 줄기도 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이 감소한 건요. 7년 4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아마 실질적으로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걸 거예요. 청약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해보신 분들이야 뭐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얘기를 하나 싶은데 안 해보신 분들은 약간 깝깝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주를 청약하려면 공모주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모주 일정은 한국거래소 카인드 krx.co.kr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장외 주식을 거래하는 사이트 IPO 스탑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규모가 큰 기업이면 신문에 계속 나옵니다. 뉴스에 계속 나와서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작은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모주 일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확인하신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라고 하면 해당 증권사의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만든 다음에요. 과연 이 공모주 투자가 유망한지 아닌지를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청약할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분석하는 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두 가지를 금융감독원 공식 사이트에 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만 해도 아마 다 300페이지 이상의 굉장히 두꺼운 서류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다 봐야 되나 싶은데 다 보면 물론 좋겠죠. 근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핵심 투자 위험이라고 분류된 항목이 있습니다. 핵심 투자 위험에는요, 우리 기업에 투자할 때는 이러이러한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 핵심 투자 위험만 읽잖아요. 투자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핵심 투자 위험에는 이래서 떨어지고 이래서 떨어지고 이래서 떨어져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전망이 밝다 싶으면요, 공모주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여기다 얼마를 넣을지, 돈이 실제로 필요하겠죠, 증거금이. 그 증거금은 본인이 청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내가 돈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야말로 증거금인데, 전체를 다 증거금으로 내는 건 아니고요. 내가 청약하려는 그 물량에 해당하는 것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모가가 10,000원, 신청한 수량이 100주라고 하면요, 10,000원 곱하기 100주는 100만 원. 여기서 50%만 내면 되니까 50만 원을 그 증권사 계좌에 넣으면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증거금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정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비례 배분 방식이고요. 지난해까지 이렇게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공모주 투자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상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약간의 무위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무위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자들한테만 주는 게 맞냐라는 불만이 나온 거죠.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요, 지난해 11월에 금융위원회가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대체로 지금 최근 들어서 진행되는 공모주 청약은 절반은 비례 배분, 절반은 균등 배분으로 진행을 합니다. 비례 배분은 말씀드린 대로 돈 많이 넣은 사람이 많이 갖고 가는 구조고요. 균등 배분은 일단 한 사람한테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증권사를 돌아다니면서 중복 청약을 하고요. 가족, 명의를 빌려서 한 사람이 무려 100개를 청약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온 겁니다. 이것도 역시 뭔가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요, 결과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복 청약은 금지됐습니다. 증권사별로 한 주를 청약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청약 수량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10주, 혹은 20주, 혹은 50주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주다, 그리고 공모가가 10,000원이다 라고 하면요, 5만 원은 있어야지 청약이 됩니다. 내가 10,000원만 들고 청약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만약에 증권사가 배정받은 물량이 10,000주예요.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2만 명이다 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 주씩 안 돌아가고요, 추첨을 통해 가지고 누구는 한 주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렇게 됩니다. 주식을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0.5주씩 주는 게 아니라 누구는 한 주를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일이 생기는데, 이제 증권사별로 경쟁률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경쟁률이 한 주씩 배정도 못할 정도로 너무 세다 보니까 못 받는 경우도 생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요, 공모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아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지난해만 해도요, 공모주 가격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시장이 워낙 좋아서 제가 말씀드렸죠. 따상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따상이 안 됐던 경우가 지난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나타난 거예요. 1억을 넣어도 2주밖에 못 받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청약을 일정을 끝냈는데, 막상 시장에 상장하고 나니까 따상이 됐어요. 그런데 1분, 2분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초가보다도 밀려서 끝난 겁니다, 첫날. 그리고 나서
계속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닥을 찍고 올해 들어서야 여러 가지 합병 및 하이브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플랫폼 전략이 성공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빅히트 하이브에서 이렇게 생각과는 다른 공모주 주가 흐름이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공모 가격이 적정한 거 맞아? 라면서. 그래서 최근에 이 공모 가격을 놓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벌어졌던 게 바로 크래프톤의 공모가 거품 논란이거든요. 사실 그 기업의 가치, 주가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공모주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라는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써서 가격을 일단 산정을 합니다. 하나가 절대가치평가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상대가치평가법입니다. 자, 절대가치평가법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10,000원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하면 10년 뒤에는 10,000원의 가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회사가 벌을 돈이 얼마고 계산해가지고 주가를 이제 산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절대가치평가법은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얼마를 벌지 어떻게 알아? 이걸 잘 모르기 때문이죠. 주로 많이 쓰는 건 상대가치평가법인데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이잖아요. 그 은행이면 다른 은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행들은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냐를 보고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KB가 1년에 1조를 번다. 퍼가 5배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 시가총액은 5조 이렇게 매겨지는 것처럼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5천억을 번다. 그러면 KB와 비슷하게 5배를 적용하면 2조 5천억. 이렇게 상대가치평가법으로 해서 기업의 가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상대가치평가법에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경쟁기업은 과연 누굴까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경쟁기업. 카카오뱅크의 경쟁기업은 KB금융지주라고들 생각하죠. 그런데 카카오뱅크 증권신고서를 보면 카카오뱅크의 경쟁기업은 브라질에 있는 핀테크 업체, 스웨덴에 있는 핀테크 업체를 경쟁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카카오뱅크는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은행이 아니고 핀테크야.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핀테크 업체와 비교를 해야 돼. 왜냐하면 국내에는 핀테크 업체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핀테크 업체를 비교하다 보니까 브라질에 있는 핀테크 업체는 퍼가 50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외 브라질에 있는 핀테크 업체, 스웨덴에 있는 핀테크 업체 이런 거를 평균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경쟁 기업을 5개를 놓고 그 기업의 퍼를 평균을 하고 나니까 40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크래프톤이었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누구야라고 했을 때 우린 당연히 크래프톤은 게임 회사니까 넷마블,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크래프톤이 자기들의 경쟁사는 누구다라고 얘기했을 때 들어갔던 회사가 바로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왜 디즈니야? 라고 했을 때 크래프톤 입장에서는 우리는 IP,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거야. 디즈니처럼. 이걸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만들 거야. 디즈니처럼. 근데 없잖아. 니네 안 만들었잖아. 라고 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나왔던 거죠. 왜냐하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요, 이른바 게임 회사들의 평균 퍼라고 하는 그 가치가 뭐 20배, 30배에서 정해진다라고 하면 디즈니의 경우에는 80배였던 거예요. 크래프톤 너네가 기업 가치 공모가를 좀 높게 만들기 위해서 디즈니를 넣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반려를 했습니다. 투자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요. 투자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공모가가 비싸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들 비싸니까 반려한 거 아니냐라고 했고요. 실제로 공모가를 10% 낮춰서 결정을 했습니다. 공모주 투자하면 무조건 따상이냐, 대박이냐, 공모주 투자하면 얼마만큼 수익이 올까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던 카카오게임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제가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려 경쟁률이 1524대 1. 역대급입니다. 네. 이론적으로 내가 5천만 원 청약증거금 납부했으면 1억 원어치 청약하는 거죠. 자, 1억 원어치 청약하면 나누기 하면 4,167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1,524대 1이니까 1,524로 나누면요 2.732주가 나옵니다. 주식은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요. 증권사가 이걸 줄 때 2.732주가 나오면 546입을 합니다. 445입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546입은 5 이하는 버리고 6 이상은 올리고, 따라서 이제 아까 제가 2.732주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3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초 가격을 보겠습니다. 자, 공모가가 24,000원이 있으니까 시초 가격의 범위는 21,600원에서 48,000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따상이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매 차익은 11만 5,200원이 됩니다. 5천만 원 넣어서 11만 5,200원. 네. 이게 이익이 11만 원밖에 안 되냐? 맞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투자가요, 빛 좋은 개살구,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돈을 벌긴 했는데 수익률이 엄청 나요. 진짜 장난 아닌데 진짜로 내 손에 쥐는 수익은 적습니다. 제가 공모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뭐냐? 일단 장이 좋아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고평가 논란이 일어도 장이 좋으면 대부분 공모 가격보다는 높게 가격이 설정돼서요. 설사 따상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공모 가격에 받았던 그거보다는 50%, 60%는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일의 수급 상황이 중요합니다. 팔 수 있는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얼마고 상한가 잔량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요거를 보시고 첫날 팔아야 되겠다 혹은 둘째 날 팔아야 되겠다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모주 투자는 그 기업 가치 물론 중요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시장에 이 회사의 주가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노후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 매수에 대한 부담은 너무나 커지고 있어요. 집을 내 돈 주고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인 거예요. 솔깃하잖아요. 10만 원 다 돌려준다고? 보험 목적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굳이 보험을 들어서 이걸 저축을 하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큰 돈은 못 벌지만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은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알기 쉽게 경제를 설명해주는 고란 기자입니다.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종신보험 가입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파는 사례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관련 민원의 40%가량이 10대에서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청년층 민원의 대부분이 뭐냐라고 보면 나는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인 줄 알았다라고 가입했다는 겁니다. 자, 종신보험은 누가 들어야 되느냐? 40대 가장인데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지? 내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입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테크 초보를 위한 꿀팁, 돈이 되는 금융상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고 온 상품은요, 바로 세제 혜택 상품인데요. 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내 노후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연금이라는 저축 방식인데요. 사실 정부라고 하는 건 국민의 노후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제 국민연금 제도죠. 근데 국민연금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말고 다른 2개의 연금을 더해서 3중 연금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하나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이쪽에 이제 국가가 도와주는 거고요. 퇴직연금, 기업이 함께 도와주는 거고요. 그거 말고 부족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노후를. 그게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에 왜 세제 혜택을 주냐라고 보면은요, 개인들을 보고 스스로 알아서 노후를 준비하세요라고 하면 뭔가 동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 상품이 될 텐데요.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니까 많이들 가입하면 좋은데 많이들 가입을 안 하셨다라고 해요. IRP와 개인저축의 장점은 뭐냐라고 보면 돈을 돌려줍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연말정산으로 10만 원밖에 못 돌려받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50만 원 더 돌려받았더라. 아마 많이 돌려받은 친구는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을 한 사람일 겁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4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이때 IRP를 같이 활용하면 세액 공제 한도 금액이 7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한 달에 한 59만 원쯤 붙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700만 원을 충실히 넣었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11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5,500만 원 이상이다. 92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분만 따져도 무려 13%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점은 뭐냐라고 보면요. 장기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간 내가 받은 세액공제 혜택 이상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기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재무 상태를 고려하고 나한테 유리한 조건의 상품에 적정한 금액을 넣어야 됩니다. 내가 가능한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하시는 게 이 연금 상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서 뭘 들어야 되지? 두 개의 차이가 뭐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투자 가능한 상품을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요.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요.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리금이 보장된 상품의 경우에는 금리형 보험과 신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만큼 투자 결과에 따라서 수익을 돌려받는 상품도 펀드나 ETF가 투자 가능합니다. 반면에 IRP 경우에는요,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정말 다양합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의 경우에는요, 예금, 저축은행 예금, 증권사에서 파는 주가 연계, 파생결합 사채, 금리형 보험 등 다양합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 IRP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실적 배당형 보험, 상장지수 주권, ETN이라고 하죠. 리츠, 상장 인프라 펀드, 랩 언카운트 다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능한 상품군은 IRP가 훨씬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IRP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위험 자산 투자 한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 주식형 펀드, ETF 100% 다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에는요.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IRP에 400만 원을 넣는다고 하면 주식형 펀드에는 70%에 해당하는 280만 원만 넣을 수 있고요. 나머지 30%는 다른 예금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펀드 같은 실적 배당 상품, 내가 투자를 잘해서 많이 벌고 싶은 상품 위주로 투자하려는 사람은요, 연금 저축에 가입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건데요, 수수료. 사실 수수료라고 하는 게 1%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야,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간 투자할 때는요. 이 작은 수수료가 실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수수료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계좌 자체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IRP의 경우에는요. 계좌 자체에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IRP는 연금 저축에 없는 계좌 수수료가 더 붙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0.37에서 0.44% 정도, 보험사는 연평균 0.38에서 0.43, 증권사는 0.27에서 0.32%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평균이 이렇다는 거고요. 회사마다, 은행마다, 보험사마다, 증권사마다 다 다르니까 수수료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굳이 뭐 연금저축과 IRP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냐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 개 다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한 곳으로 통합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연금저축을 삼성증권에서 들었다라고 하면 IRP 역시 삼성증권에서 드는 게 전체적인 운용 수수료 절감이나 운용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 더 좋습니다. 각각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연금저축이나 IRP로 운용하는 상품은 해외 상품이 좋습니다. 왜냐? 해외 주식형 펀드 혹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자산 추종 ETF 같은 걸 거래할 때요. 일반 계좌에서 과세되는 배당소득세 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내면 됩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냅니다. 2023년부터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다음부터는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해외의 경우에는요.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세금을 15.4%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최종 금액을 비교해보면 훨씬 더 많이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로 청약 통장입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위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어요. 게다가 그냥 평균 아파트 값도 10억이 넘습니다.
아파트 매수에 대한 부담은 너무나 커지고 있어요. 집을 내 돈 주고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청약의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시세가 싸게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약 당첨을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혼부부도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청약통장에 있어봐야 가점 따지면 나한테는 기회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청약이 100% 가점대로 전환된 게 최근에 와서입니다. 청약제도가 도입된 게 7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 이후로 최근까지 청약제도가 150차례 개편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청약제도라고 하는 게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만약에 내가 준비한 통장이 없으면 아예 나는 신청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들고 있어서 준비를 해야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씩 들고 있어야 된다. 이 주택의 종류는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주택은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LH가 직접 건설하는 겁니다. 아니면 국민주택 기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말합니다.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민영주택은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 건설사들이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수도 되고 아무래도 조금 시설이 더 고급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비싸죠. 청약통장의 종류는 그에 따라서 주택,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4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뒤에 있는 3개는 다 무시하시고요. 주택, 청약종합저축,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데 요거 가입하시면 됩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연령, 자격 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요걸 들고 있으면 국민주택도 청약할 수 있고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넣어야 되지? 2만 원만 넣으면 된다. 10만 원씩 넣어라.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최소한 매달 넣어야 되는 돈은 2만 원입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은 매달 약정일에 수도권에 사는 경우에는 24회 이상, 그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해야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납입 금액,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납입 금액,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매달 10만 원씩 넣어야지 납입 금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씩 넣으라는 건데, 10만 원이 부담스러우시다면 2만 원이라도 매달 꾸준하게 넣는 게 좋습니다. 이 반면에 민영주택 1순위의 경우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돈도 부족하고 청약 되겠어 라고 해서 아예 돈을 안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청약을 신청하고 싶은 민영주택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동안 모자란 돈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내가 한 번에 다 넣어도 납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요, 납입 횟수와 금액이 중요해요. 매달 낸 거를 다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횟수를 채워야 되고요. 그런데 국민주택을 할지 민영주택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매달 돈을 넣는 게 좋다. 그리고 사실 이 청약주택의 경우에는요, 적금과 비교해서 이율 측면에서 뒤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청년분들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청약통장인데요, 2023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이잖아요. 청년한텐 우대를 해줍니다. 뭘 우대해주냐?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훨씬 더 유리하죠.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청년이 누구냐? 만 19세에서 34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소득은 3,600만 원 이하입니다. 2018년 7월에 시작됐거든요. 올해 3월까지 보니까 누적 가입자가 42만 명이 넘습니다. 아마 연소득 기준이 조금 더 높아졌으니까 가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돈이 되는 금융상품 3번째는요,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은 아마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요, 그 엄마 친구가 많이 가입을 권유하셔서 이미 월급을 받기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보험에 한 서너 개쯤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이미 많은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보험의 그러면 목적은 뭐냐라고 보면요, 보험은 보장하는 거죠. 위험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재무적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입니다. 그럼 재무적 위험은 뭐냐라고 보면요,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매달 월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나의 재무적 위험이 닥칩니다. 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게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도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장성 보험. 말씀드린 대로 보장성 보험은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나한테 보험금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돈을 냈지만 나한테 만약에 내가 죽거나 아니면 다치는 일이 안 벌어지면 나는 그럼 내가 낸 보험료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뭔가 일을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낸 보험료가 이 사람한테 주어진 보험금으로 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실손보험. 내가 병원에 안 가면 쓸 일이 없어요. 나중에 내가 뭔가 큰 병원비를 지출할 일이 있을 때 이 보험에서 커버가 되니까. 뭐 어린이 보험 마찬가지죠. 건강보험, 종합보험, 암보험 다 보장을 목표로 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험의 출발은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나온 게 바로 저축성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 좀 약간 애매한 말인데 보장보다는 목돈 마련이나 노후 생활 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입니다. 만기 시 지급되는 돈이요.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바로 이 저축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요. 사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을 꼭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나한테 일이 안 생기면 그 보험은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저축성 보험은요. 보험 목적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위험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냥 적금 들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보험을 들어서 이걸 저축을 하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저축성 보험의 출발은 아마 보험사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보험사들이 팔 때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는 보험 기능에다가 저축 기능까지 더해줬어요.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보험도 가입하시고 저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일석이조 상품입니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보험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돈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일종의 이제 사업비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내가 100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 100만 원을 모두 다 막 저축하는데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 뭐가 남죠? 그렇게 되면 이 보험회사는 뭘 먹고 사나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100만 원을 낸다라고 해서 이 100만 원이 전부 다 저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한 10% 뭐 일정 부분을 차감을 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만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적금을 들면 오로지 100만 원은 다 적금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축성 보험에 들면 10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저축성 보험이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같은 돈으로 그냥 은행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예금을 하나 들고 적금을 하나 들고 보장성 보험을 하나 들고 두 개를 합치면 저축성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장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봅니다. 좀 돈을 깨가지고 나 급한데 좀 쓰고 싶어 라고 해서 돈이 필요해서 이걸 깬다라고 치면요. 거의 뭐 절반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물론 이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쯤 투자하게 되면 세금 측면에서 이익이 주어지고 이 은행 예금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을 모으는 목적이다라고 하면요. 저축성 보험보다는 그냥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 적금을 드셔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따져야 될 3가지를 이제 들고 와봤습니다. 아마 설계사분들이 약간 유혹하는 멘트를 할 거예요. 10만 원씩 넣지 10년 뒤에 원금 다 돌려줘. 딱 들어도 뭔가 솔깃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만기 환급형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대비되는 게 순수 보장형이에요. 순수 보장형은 그야말로 보장만 해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만기 환급형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10년 뒤에 그만큼 낸 원금을 돌려준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그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매달 내야 될 돈이 많아요. 그런데요. 만기 환급형의 경우에 잘 생각해 보시면요. 10년 뒤에 100만 원의 가치와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가 사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만큼 나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냥 보험의 목적에 걸맞게 보장만을 위한, 그래서 매달 내는 보험료가 싼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자, 갱신형은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쌉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보험료를 더 비싸게 받습니다. 근데 비갱신형은 뭐냐면요. 안 바꿔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요. 보험료를 애초에 비싸게 받습니다. 대신에 만기까지 이제 변동 없이 유지가 되니까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구조죠. 뭐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갱신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알고 가입하셔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보험료와 보장 내용인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보장을 많이 해줄수록 보험료가 비쌉니다. 특정 부분만 보장을 해줄수록 보험료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만 보장 내용이 더 넓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 이런 보장은 좀 쓸데없는 보장이야 나한테는. 그러면 오히려 보장 내용은 좁지만 보험료가 싼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2021년 상반기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은 뭘까요?
2,845원에서 6월 말에 22,400원까지 뛰었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거죠. 설마 이런 일이 하는데 설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큰 수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그럴듯한 스토리가 더해지면 개인들도 믿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를 들썩이게 하는 테마주, 대체 테마주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알기 쉽게 경제를 설명해주는 고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홀리는 테마주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주가가 올랐을까요? 이스타코라는 회사입니다. 작년 말에 677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6월 말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6,650원. 와우. 상승률이 880%가 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이 이스타코라고 하는 회사는요,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장기 공공주택 정책 테마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이스타코 다음으로 2021년 상반기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은 뭘까요? 바로 NE능률이라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말 2,845원에서 6월 말에 22,400원까지 뛰었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영어 교육에 뜨거운 바람이 일었을까? 그럼 다른 종목은 왜 안 올랐을까? 보시면 이 회사가 오른 이유는 최대 주주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파평윤 씨라는 이유로 윤석열 테마주가 됐습니다. 이스타코, NE능률 모두 다 거론되는 정치인과 무관하다라고 공시를 했지만 두 대선 주자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들썩들썩합니다. 이 선거철에 기승을 부리는 정치인 테마주, 대부분 기업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급등락을 합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를 들썩이게 하는 테마주, 대체 테마주란 무엇일까요? 그 테마주의 이름을 보자면요, 영어의 theme, 이 테마와 주식의 주자가 합쳐진 겁니다. 이 상장 주식 가운데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진 사건에 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군을 말합니다. 방산주, 대북주, 코로나 관련주, 대선 후보 테마주 등등이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 다양한 업종의 종목군이 함께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류 붐을 타고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명동에 백화점을 갖고 있는 롯데쇼핑,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중국과 항공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한항공, 게다가 중국 관광객이 많이 구매하는 화장품 관련 업체 주가도 함께 오르게 될 겁니다. 업종은 다 다르죠. 항공업종, 유통업종, 카지노 업종, 화장품 업종인데 하나의 테마는 바로 중국 관광객이 되겠습니다. 이 대장주는 주식시장에서 종목군별로 가격 상승과 거래를 주도하는 주식입니다. 하락 시장일 때는요, 가장 오래 버팁니다. 상승 장세면 가장 빠르게 오릅니다. 이 테마주로 묶인 같은 종목들 가운데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대장주가 만약에 상한가를 치면서 오르면 상한가 가면 그 다음에 테마주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 같이 오릅니다. 반대로 대장주가 하락하게 되면 같은 테마로 묶인 종목들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테마주 가운데서 대장주가 뭐냐를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테마주라고 하는 게요, 주식시장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동, 서, 고, 금을 막론하고 증시가 있으면 테마주는 항상 있기 마련인데요. 가장 유명한 테마주는 사실 18세기 영국 남해회사, 당시에 주식을 안 사면 바보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였죠. 국내 테마주의 시초는 언제일까를 보면요, 북예멘 유전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주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사만기업이라는 회사가요, 북예멘의 마리브 유전 개발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이후에 선경, 유공, 현대종합상사 등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원개발 관련 종목이 6개월간 두세 배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유전 관련주는요, 이 실체가 있는 테마주였습니다. 87년 12월부터 북예멘 광부에서 본격적으로 원유가 생산되면서 테마주의 근거가 실체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테마주의 경우에는요, 실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만리장성 4인방 테마주입니다. 북방 외교가 한창 진행되던 87년 말, 88년 초에요, 주목받았던 4개의 종목을 일으키는 말인데요. 이 당시에 대한알루미늄, 만리장성에 바람막이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알루미늄 세실을 전량 납품한다. 주가가 급등했죠. 그러면서 나왔던 소문이 이 공사에 동원되는 인부들의 신발을 전량 납품하게 됐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검정 고무신을 만들던 태화라는 회사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또 시장에서 어떤 루머가 만들어졌냐면요, 인부들이 간식으로 호빵을 먹는다라는 말이 돌면서 SPC 삼립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야, 호빵을 먹다가 체할 때 먹는 소화제는 회스탈이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한동약품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요. 미국 9.11 테러가 있었을 때 전쟁 관련주가 다 강세를 누렸습니다. 조만간 어떻게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퍼졌죠. 이럴 때 올랐던 회사가 광림특장차라는 회사가 갑자기 주가가 치솟은 겁니다. 광림특장차. 특장차가 뭐지? 특수장갑차 아니야?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은 참고로 크레인 제조와 굴착기 수입 판매 회사입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정상적이면 이런 어이없는 오해는 사실 발붙일 곳이 없는데요. 그 뇌구조를 실험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 돈을 버는 사람이 주변에 생기면요, 뇌구조가 바뀐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돼! 라고 했다가 주가가 움직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뇌 구조가 바뀌게 되고 그걸 믿게 된다라고 합니다. 원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광기와 버블의 한 가운데서는 그 광기와 버블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알아차리는 건 광기가 사라지고 버블이 꺼지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누군가는 어떤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큰 수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특히나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뭔가 테마를 만들어서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계좌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샀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들이 붙으면 이들한테 던지고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장 매매, 허수 주문인데요. 그래서 마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하고요. 다 불법입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어떤 의도로 해서 가격을 올리면 갑자기 그 얼척없는 논리가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본격적인 테마주의 시작은 2000년대 들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주가 형성이 되려면 그야말로 정보가 빨리 퍼져서 개미들이 이제 붙어야 되거든요.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테마주 전파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러면 이제 대세가 된 테마주가 뭐가 있을까를 짚어보면 역시나 정치 테마주가 되겠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각종 이제 인터넷 보급을 통해서 정치 관련된 게시판들, 정치 관련된 커뮤니티가 굉장히 화랑을 이뤘고요. 그 화랑을 이룬 커뮤니티에 똑같이 정보들이 돌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주가와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해당 정치인의 인기도와 그 해당 테마주가 대체로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 결과,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누가 우세하더라라고 보면 그 정치인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갑자기 뜨고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뒤졌더라라고 하면 그 해당 정치인과 관련된 테마주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2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좀 말이 되는 테마주, 하나는 말이 안 되는 테마주. 제가 말이 되는 테마주라고 했을 때는 정책 테마주를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되면 인프라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관련돼서 몇 조를 투자하겠다라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는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테마주는 그야말로 말이 되는 테마주입니다.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면 관련된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정치 테마주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줄기인 정치인 테마주는 그야말로 좀 말이 안 됩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야 이 해당 정치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뭔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었죠. 하지만 지금 들어서는 누구와 친하다고 해서 특혜를 받았다가는 오히려 감찰 대상이 되기 딱 좋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김 지사와 해당 경영진이 서울대 선후배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김 지사의 경기고등학교 동기다라고 했어요. 이 상장사 가운데 서울대 출신 임원이 한두 분 없는 상장사가 있을까요? 경기고 출신이 없는 상장사가 있을까요? 하지만 어디는 분류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건 결국 세력이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정치의 계절이죠. 내년에 대선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대선 후보 테마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요. 대북 테마주도 테마주로 많이 분류가 됩니다. 테마주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일종의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기업 실적과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연결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대북 관련된 이슈가 대표적인데 그 기대감에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90년대 말에는요. 대북 테마주는 주로 비료, 농약 등 원조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들, 비료 제조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2000년 남북 공동선언 발표 이후에는요. 개성공단 관련 업체들이 핵심 테마주로 떠올랐고요. 북한이 전기가 부족하니까 북한으로 전기를 보내줘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면서 대북 송전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 테마주의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가 무슨 대북 원조를 해준다거나 대북 송전 사업을 한다거나 이게 다 기대감만 있지 실제로 연결까지는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남북 관계가 화해 국면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올랐다가 갑자기 뭐 미사일을 쏜다던가 북미 정상회담이 좀 파기가 된다거나 이런 식의 약간 악화되는 국면이 나오면 또 바로 또 주가가 급락하고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는 꿈과 희망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 꿈과 희망의 대표적인 게 바로 보물 테마주입니다. 이 아직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퇴출을 앞둔 동아건설이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오를 인양해서 매장 등급을 발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동아건설이 이 계획을 세운 건요. 거의 부도나기 직전에 어떻게 하면 회사가 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소식에 주가가 연속 상한가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주판화를 튕겨보니까 여기 들어간 조사비, 인양비, 그리고 이 금액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섞이면서 결국 이제 사기 사건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뭔가 그럴듯한 스토리가 더해지면 개인들도 믿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테마주인데요. 이게 황사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청정기, 마스크 등 제조업체, 청결용품 제조사를 중심으로 주가가 반짝 오르는데요. 처음에는 반짝 올랐다가 이제는 미세먼지 테마주가 일종의 환경 관련된 업종으로까지 분류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실제로 기업의 실적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테마주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기업의 실적과 연결이 되면 시장의 주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테마주는 언제나 새드 엔딩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2000년에 코스닥을 휩쓸었던 테마가요. A&D 테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인수개발인데 Acquisition and Development인데 사업 구조를 지금 가장 핫한 사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미지 쇄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리타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가스 보일러, 이거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 지주회사가 될 거야 라고 선언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나니까 3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100일 만에 162배가 오릅니다. 테마주 역사상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 옛날 회사인데 이걸 딱 껍데기를 바꿔가지고 인터넷 지주회사로 만들면 당연히 주가가 오를 거야 라고 기대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지주회사 밑에 굉장히 실적이 있는 괜찮은 인터넷 회사를 붙이지 못했고요. 실적이 받쳐주지 못했거든요. 결국 주가는 폭락을 했고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이걸 평가하는 그 PER이라는 지수가요. 사실 2000년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에 들어온 투자법입니다. 그전에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92년에 외국인에 대한 주식 투자가 허용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른바 저퍼주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고 있는 돈에 비해서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죠. 왜 사지 얘네가? 라고 봤더니 외국인들은 주가 수익 비율 개념을 사용해서요.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있는데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이런 회사들만 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돼 있네? 가치주 투자가 시작이 된 거죠. 외국인들이 시작한 저퍼주, 테마주가 그냥 시장의 하나의 주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고요. 실적이 받쳐주는 건 결국 하나의 시장 주류가 될 수도 있고요. 주식 투자를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들어서 핫한 테마라고 하면 메타버스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류의 산업으로 지금 자리 잡을 거다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일종의 테마 기대감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실제로 기업의 실적과 연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때 이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는 진짜 그 업종이 될 수도 있고 테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테마주 투자로 한 99%가 돈을 잃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테마주 투자를 하는 모든 개인들은 다 나는 1%야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합니다. 테마주라고 하는 게 시장이 발달할수록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이 전문가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추천한 테마주는요, 배당주 투자예요.
이 배당주도 일종의 테마주거든요. 기업이 주주들한테 배당을 준다라는 거는 그 회사가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2, 3년 후까지도 돈 벌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어쨌든 이런 투자를 추천한 이유는 뭐다? 실적이 받쳐준다라는 의미거든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ETF, 누구냐, 넌 이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알기 쉽게 경제를 설명해주는 고란입니다. 작년에 서학개미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1,700조를 넘었습니다. 2019년보다 220조 넘게 늘어난 거죠. 특히나 미국에 대한 투자가 많았는데요. 6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종목에 많이 투자를 했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1등부터 10등까지 눈에 띄는 종목이 많습니다. 테슬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7위와 9위에 이상한 종목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건 어떤 회사일까요? 사실 회사는 아니고 ETF입니다. 7위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고요. 9위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21세기 최고의 금융상품, 금융투자를 민주화한 혁신적인 발명품. 이게 바로 ETF에 붙는 별칭인데요. ETF는 무엇일까요? 사실 ETF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인덱스 펀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펀드는 투자 전략에 따라 크게 둘로 분류합니다. 액티브와 패시브. 자, 액티브 펀드, 말 그대로 펀드 매니저가 액티브하게 정말 정열적으로 투자 종목을 골라서 구성하는 펀드입니다. 사실 펀드의 출발과도 맞습니다. 일반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면 그들이 좋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해줄 거다라고 믿고 맡기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펀드의 대부분이 액티브 펀드일 겁니다. 패시브 펀드는 액티브 펀드의 반대입니다. 패시브, 뭔가 수동적인 느낌이죠. 펀드 매니저가 의지를 가지고 투자 종목을 고르지 않습니다.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 종목을 수동적으로 편입해서 펀드를 구성합니다. 제가 주어진 매뉴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바로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지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펀드는 인덱스 펀드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펀드 매니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 경험도 많은 전문가입니다. 당연히 투자 종목을 잘 고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펀드 매니저에게 운영을 맡기면 되지 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까요? 사실 인덱스 펀드의 효용성을 뒷받침해준 논리가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뭐냐? 시장을 둘러싼 모든 정보가 지체 없이 금융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효율적 시장에서는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가가 10,000원이다라고 하면 그 10,000원에는 그 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에는 그 기업을 둘러싼 호재, 악재가 모두 있을 텐데요. 갑자기 오늘 주가가 5% 떨어진다? 라고 하면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라는 게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싸게 주식을 사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의 가정입니다. 이 뱅가드 그룹을 만든 존 보글 회장은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근거해서 75년 인덱스 펀드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피터 린치가 활동하던 시절은 60년대, 50년대. 그렇게 액티브 펀드가 먼저 펀드 시장을 열었고요. 인덱스 펀드는 75년에야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이 인덱스 펀드의 등장은 투자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왔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이 장기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과 함께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의 흐름과 함께 투자해야 한다. 보글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시장의 흐름과 맞춰갈 수 있는 거죠.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관련 테마의 모든 주식을
펀드, 인덱스 펀드가 되겠죠. 통해서 한 번에 소유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ETF로 돌아오겠습니다. Exchange Traded Fund, ETF. 자, 펀드, 끝에 펀드가 붙죠. 이건 펀드입니다. Exchange Traded, Exchange, 거래소에서 Traded, 거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건 뭔가요? 주식이죠. 그러니까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투자 상품이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ETF를 설명할 때요, 신문 기사 보면은 가로 열고 상장 지수 펀드라고 설명이 나올 겁니다.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 지수가 들어갑니다. 사실 ETF는 원래 인덱스 펀드, 지수를 여러 개로 쪼갠 다음에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이 그 쪼갠 펀드 조각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성격은 인덱스 펀드인데 거래 방식은 주식인 거죠. 그래서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ETF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여러 주식을 ETF라는 커다란 바구니에 담아서 거래소에 상장시킨 금융상품입니다.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요.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고요. 그래서 ETF, 펀드, 주식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투명성, ETF 높습니다. ETF가 무슨 종목을 들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혹은 매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투명성 낮습니다. 분기 보고서가 나올 때 이 펀드가 무슨 종목을 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낮다라고 볼 수 있죠. 주식, 당연히 높습니다. 내가 그 주식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요. 결제 주기. 결제 주기가 뭐냐면 내가 이 펀드에 대해서 환매를 신청했을 때 아니면 주식을 팔았을 때 실제로 내 통장에 현금이 언제 꽂히느냐 이걸 말하는 건데요. ETF의 경우에는 주식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ETF와 주식은 매도 후 이틀 뒤에 내 통장에 돈이 찍힙니다. 반면에 펀드의 경우에는요. 환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3일?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8일, 10일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거래 비용은 어떨까요? 이른바 수수료를 말씀드리는데요.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처럼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붙습니다.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거 말고 ETF를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에 운용 보수를 내야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 때 해보셨지만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수수료 중에 운용 보수, 판매 보수, 만약에 중간에 환매를 했다라고 하면 중도 환매 수수료 등 여러 가지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러면 사고 팔 때 세금은 어떨까요? ETF의 경우에는 사실 그 기초자산, 이게 무엇을 추종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좀 다른데 일단 국내 주식형으로 보자면 우리가 주식에는 아직 세금이 없잖아요. 국내 주식형 ETF는 세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ETF의 경우에는 사실 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이건 펀드와 마찬가지인데요. 펀드 역시 소득세 15.4%가 붙고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세 0.23%가 붙습니다. 위험성의 경우에는 이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느냐인데요. ETF와 펀드는 시장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여러 개의 개별 주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특정 기업의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기업의 주식이 주가가 오르면 사실 펀드와 ETF 자체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반면에 주식의 경우에는 시장 위험과 동시에 개별 종목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 상황 좋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종목이 실적이 안 좋았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래 방식은 어떨까요? 장중에 거래할 수 있을까요? ETF와 주식은 가능하지만 펀드는 불가능합니다. ETF가 굉장히 괜찮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양한 ETF가 쏟아졌습니다. 배당주 ETF, 섹터 ETF, 인버스 ETF, 레버리지 ETF,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상품이 쏟아지면서 운용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정 지수, 인덱스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골라 담아 ETF를 만들면 어떨까? 곧 액티브 펀드를 ETF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평균 이상 또는 초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에는요. 편입 종목이 5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요, 편입 종목이 30개, 50개 이렇게 적습니다. 집중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ETF는 비유하자면 네모난 동그라미가 아닐까 합니다. ETF는 앞서 처음에 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에 액티브가 붙었어요. 지수를 추종하는데 액티브하다? 이상하죠? 네모난 동그라미입니다. 자, ETF 등 펀드 투자 전략 가운데 패시브, 그러니까 인덱스 전략이 성과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액티브 전략이 성과가 더 좋을까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패시브 승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은 2007년 말에 프로티지 파트너스라는 펀드 운용사와 앞으로 10년 후에 누적 수익률에 대한 대결하자라고 합니다. 워런 버핏은 S&P 500 지수 인덱스 펀드를 선택을 했고요. 프로티지 파트너스는 5개의 액티브 펀드에 분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말 결과는 어떨까요? 워런 버핏의 승리, 즉 인덱스 펀드의 승리였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7.1%였던 반면에 프로티지 파트너스가 고른 펀드의 수익률은 2.2%에 머물렀습니다. 워런 버핏은 2013년 주주총회에서 나의 유서에 유산 중 10%는 국채 매입을, 나머지 90%는 전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을 명시했다라면서 인덱스 펀드에 대한 강한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버핏의 경우에는요, 미국을 사라, 바이 아메리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한다면 당연히 S&P 500 지수는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던 거죠. 반면에 지난해 2020년 국내 투자 시장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게 바로 아크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2014년 설립 이후 높은 수익률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테크주를 모아 만든 아크의 대표적인 상품이 아크 혁신 ETF, ARKK입니다. 2020년 연간 수익률이 148%에 이릅니다. 개별 주식이 아니라요, 펀드가 1년 만에 148%에 이르는 수익을 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홈페이지에 가면 자신들의 투자 철학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크가 고르는 기업은 파괴적 혁신이 가능한 기업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크의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요, 바로 테슬라고요. 왜 캐시 우드 언니가 떴나라고 보면 2018년 테슬라가 헤매고 있을 때부터 테슬라 주가는 조만간 $5,000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과감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투자한 종목이 주가가 급락을 하면 사실 액티브 ETF의 성과도 좋지가 않습니다. 2020년에 100%를 웃도는 성과로 인기를 끌었던 아크인베스트의 ETF가 2021년 들어서는 성장주, 테슬라 등이 주춤하면서 좋지 않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인베스트에서도요, 강조하는 게 롱텀 그로스, 장기 성장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ETF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 투자 대상이 뭐냐, 얼마나 미래가 유망하냐에 따라서 고르면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ETF 상품을 보자면 대표적인 게 코덱스 200,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골드 선물 H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코덱스라고 하는 건요, 맨 앞이 운용사 브랜드입니다.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의 ETF 브랜드가 코덱스고요. 참고로 미래에셋은 타이거라는 브랜드가 붙었습니다. 브랜드 이름 다음은요, 이 ETF가 어떤 지수를 추종하느냐를 의미합니다. 200은 코스피 200을 의미하고요. 인버스는 반대죠. 코스피 200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지수의 2배를 의미한 거고요. 골드 선물은 골드, 금 선물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는데 가로 열고 H가 붙었잖아요. H는 해지, 그래서 달러 변동성을 해지한 금 선물 가격을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ETF는 그야말로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나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 분야에 있어서 그냥 묻어두고 싶다. 그러면
S&P 500 지수를 추종한 ETF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코스피의 역사를 보면 계속 박스권에 있었던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랐습니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혁신을 하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성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주가 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장기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추천을 드립니다. 유망하게 보는 섹터라고 하면 뭐 당연히 요새 많이 말하는 뭐 4차 산업 뭐 이런 걸 이제 말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혁신 산업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은요, 아크 인베스트의 홈페이지에 가면은요, 이게 굉장히 자료를, 보고서를 그냥 일반인들한테, 왜냐하면 이 액티브 ETF 운용사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을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고서 공개가 다 잘 돼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연간 발간하는 빅 아이디어라는 이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길 보시면 우리 아크 인베스트는 어떠한 산업을 혁신 산업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라고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 뭐 지놈 레볼루션,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주니까 그런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권사의 경우에도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한 보고서는 뭐 매일매일 나오지만 가끔 각 잡고 연말 연초쯤에 다음 세션을 준비하는 빅 아이디어, 그러니까 큰 테마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와요, 증권사에서. 그런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아, 시장이 어느 쪽으로 유망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